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금융론 관련한 주제 볼 텐데 1년에 5문제 구성이 되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손 못 댈 문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받지 말라고 시험 보다가 이상한 문제 나오면 이 새끼들이 그냥 틀리라고 내나보다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필 굴리면 된다고 그랬어. 괜히 읽지 마. 읽어봤자 머리만 꼬여. 작정하고 내는 문제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 부동산 금융의 분류라는 주제 하고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명드릴 텐데 부동산 금융의 분류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그래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에 매자닌 금융을 비교하는 것이 한 문제. 거의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고요. 자, 지분금융이라고 하는 거 이제 조신 T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조신 T라고 하는 거에서 조인트 벤처 있고요. 신디케이션 있고요. T자 돌림 들어가죠. 리치에 T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MPTS에 T가 들어갑니다. 해서 조신 T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분금융이 되게 된다. 지분금융이란 건 뭐냐면 어떤 부동산 자 돈을 빌리면서 지분권을 주식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분금융. 그래서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지분금융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조신 T라고 하는 거, 조신 T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분금융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부채금융은 비 끝난 거야. B자 돌림 들어가면 다 부채금융. 그 중에 따로 기억할 만한 게 주택상환사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B자 돌림에 자 모기지 저당금융 여러분 자료에 빠져 있고 필요 없고 요거는 안 내고 그 다음에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BB 들어갔고요. 자산유동화정권, ABS,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해서 ABCP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하여튼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똑바로 외우면 돼. 조신-T 외우게 되면 어차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하나만 외우시면 사실 될 문제고 주택상환사채는 거죠. 공법, 주택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이런 애들이 야, 돈 좀 꿔줘. 앞으로 집 지어서 집으로 줄게 라는 식의 각서 이걸 우리가 주택상환사채 주택법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이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를 보는 법을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하나 체크해 드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공법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고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뒤에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숙달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해갈 때 그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 기준 203페이지, 202페이지 다시 주택상환사채가 빠져있나? 빼버렸나? 내용이 주택상환사채에서 204페이지 가서 한번 볼까요? 204페이지, 205페이지 있구나 해서 주택상환사채 205페이지 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라는 걸 발행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토지공사가 됐든 자 주택등록사업자가 됐든 돈 좀 꿔다오. 앞으로 이 돈은 대신에 뭘 주겠다? 주택으로 주겠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등록사업자는 보증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채 발행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일반 건설사니까.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다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순환 강의가 좀 끝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수업이 이 교재 하나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그냥 이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리바이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부동산 금융론 교재 39페이지 보다가 자 부채금융에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개념 하나 체크해드렸고요. 자 매자닌 금융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 해서 애초에 출발점은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 얘기는 돈을 갚겠다 이런 취지야. 근데 그 돈을 꿔서 회사가 잘 되게 되면 지분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조신-T라는 것은 뭐가 된다? 지분금융.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뭐가 된다? 매자닌 금융. 나머지는 뭐가 된다? 부채금융이 되게 된다. 골고루 가시는 게 아니야. 어차피 대부분의 문제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된다. 해서 조신-T. 거기에는 리츠
자,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MPTS 나중에 저당에 유동할 때 논의할 주제인데 MPTS는 뭐가 된다? 지분금융의 한 유형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발행하고 그리고 돈을 융통한 사람은 원금 상환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거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7년 동안 2번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거. 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법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기금 이하라고 하는 거. 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을 하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건설할 때 대출해 줄 수 있고요. 리모델링 할 때 대출해 줄 수 있고요. 구입할 때, 임차할 때 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건 절대 공식이 뭐야? 기금 이하. 7년 동안 2번 나왔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나와서 기금 이상에서 틀리게 더러웠던 문제고 또 하나가 기금 초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초과라는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개념인즉슨 소위 이제 공공주택금융의 일종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책에는 물어보지 않고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그저 모든 얘기가 기금 이하라고 하는 이런 게 어렵다고 그래서 외울 때 뭐라고요? 기금 이하, 기금 이하, 기금 뜨면 무조건 뭐가 된다? 이하가 되게 된다라고 항상 이제 틀린 걸 고르셔서 이상이나 초과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주택법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종류 관련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교재 201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국민주택, 그다음에 민영주택 또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201페이지 보게 되면 주택의 분류 중에서 그런 게 나와 있죠. 자, 국민주택 등의 범주라고 해서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외울 때 공사가 건설하면 그냥 뒷전은 볼 것도 없이 뭐가 된다?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장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지금 이제 법조문을 보면 이제 해석하는 거지. 어차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기금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공적인 재원이 투자가 되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 공적인 주택 건설은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얘기할 것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를 뭐라고 부른다? 국민주택.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 항목이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책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나온 김에 어차피 이제 학계론 파트, 정책론 이런 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파트야. 그래서 땡겨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지금 국민주택의 정의라는 거 공사 또는 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건설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국민주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테고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의 주택을 얘기하는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적도 아닌 읍면적 시골에서는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 부른다 해서 같이 묶어드렸어요. 자, 이건 지금 제가 공법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론 파트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런 것들을 내게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금융론 파트에서만 논의를 하게 되면 자, 기금 이하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기금 이하. 자, 절대 텍스트 보시면 뒤져. 내가 해봐서 알아. 이게 종류가 훨씬 많아. 수십 개가 나온다고. 그 중에서 외울 게 뭐라고요? 기금 이하. 절대 내용을 보면 안 돼. 무조건 기금 이하라고 하는 거. 기금 이하라고 하는 거. 기금 이하. 그 외에 나중에 주택국 공부하면 준주택 이런 것도 가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준주택을 순주택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장난을 못 치고 기금 이하만 가지고 말장난할 수가 있는 파트가 된다 해서 요게 지금 이제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서 부동산 금융의 분류에 관련된 주제 하나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작년에 문제 개떡처럼 어렵게 나왔었는데 잘 됐어. 이제 무난한 문제 될 거야.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기업담보대출과 대응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F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도라든가 또는 이제 담보물을 담보로 전제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데 어떤 투자 대안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켜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S라는 회사,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다, 뭐 조선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얘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담보물 또는 이제 신용도를 가지고 대출을 받고 나중에 자 당연히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 담보 대출, 기업의 담보 대출의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SPC라고 하는 특수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얘들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건설한다. 그게 몇십 조짜리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회사에서는 미국 몇십 조짜리 사업, 50조짜리 사업이라고 치고 수익이 30조가 되더라도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왜? 그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만약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어떻게 돼? 회사 자체가 호락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도 투자를 못해.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큰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SPC라고는 독립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그래서 얘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다 대출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개별적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적인 회사 자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 그럼 이제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자, 우리가 이자 제한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3%가 24%인데 현행 법체계상 24%를 넘는 이자 같은 것은 절대 받을 수 없고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된다고. 강행규정 위반이라서 무효라고. 만약에 30% 대출을 이자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라고요. 무효가 되고, 자, 6% 부분은 줬어도 부당이득 반환에 따라서 다시 토해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30%, 40% 해도 무방해. 왜? 그만큼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24%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SPC라는 형태가 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형태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40% 이자를 받더라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금융기관에서 높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그들도 위험을 더 많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SPC라는 이런 독립적인 법인이 자 원전 사업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말아먹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기존 법 체계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자 구조를 보면 부동산의 어떤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대출자 입장,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요거 용어부터 가십시다. 지금 대출자, 차입자 이게 공부할 때마다 겁나 헷갈려. 차입자고 대출자 이게 누가 대출을 받는 놈이 대출자인지 대출을 해주는 놈이 대출자인지 이게 겁나 헷갈리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설명드릴 때 임대차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꿔주는 사람 얘기하고 임차인은 뭐가 된다? 빌리는 사람. 항상 임대차를 생각하면 이 개념은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대출자는 금융기관, 돈 꿔주는 사람 얘기하고 차입자는 뭐야?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자 대출자 입장에서 자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그만큼 어떻다 위험도 크다라고 이런 건 이제 이자 제한법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야 논리 구조가. 그러면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위험의 분산.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워낙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제 영역은 대부분이 대출자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독립적인 결제 계좌라는 표현 나와 있죠. 금융기관은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활용을 해서 자 바로 출금의 우선순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우리가 기업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받은 기업에서 알아서 그 돈 쓰는 거야. 그런데 바로
자,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SPC라고 하는 특수한 회사가, 특수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자, 10억을 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 10억을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야. 금융기관에서 다 정해주는 거야. 공사비부터 먼저 지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다 매겨주고, 내가 돈을 빌리긴 빌리지만은 어떻다? 100%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돈을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크로 어카운트, 독립적인 결제 계좌를 활용을 해서, 자, 일반적인 기업담보대출과 다르게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자, 개별 사업자,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게 일정한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을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 대출해 주는데 니들도 S라는 회사도 10억 융통하고 P라는 회사도 10억 융통하고 니들도 일정한 위험을 부담을 해라. 이런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뭐 그게 됐을 때는 대출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업무에 별도 법인화 요구. 그래서 이 시행사라는 게 있고 시공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때 그걸 총괄하는 것을 시행사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LG건설, 뭐 두산건설 이런 것을 시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사와 시공사를 별도 법인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한 놈이서 다 권한들을 갖고 있으면 지들 마음대로 헤쳐먹거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시행 업무에 별도 법인화 요구라든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준공 의무를 부여한다. 해서 혹시 공사비가 좀 지급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 공사는 어떻다 책임지고 공사비가 안 들어도 무조건 완성을 하기로 한다. 이런 각서 등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별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 개념을 정확히 몰라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리게 될 게 차입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금융,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는 설령 이 사업이 망하더라도 다 금융기관에 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또는 소송 자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비소구 금융. 소송을 당하더라도 전체를 다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 약정에 따른 일정 비율까지만 갚아도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적 소구 금융.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이걸 재무제표상 부채라고 표시하지 아니한다. 부채 외 금융. 그래서 줄여서 부외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장부상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S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 대출 받은 부분은 자신이 갚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로 표시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 조세 감면,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왜?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자, 니들이 큰 사업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활용을 해서 좀 추진을 해다오.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 설치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 위험을 나누는 식으로.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조세 감면. 우리가 이제 개인한테는 소득세가 될 테고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식한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잖아. 법인세 인상 논의가 있는데 법인도 아닌 주제에 더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 왜 법인세를 인상을 하냐고. 세금 올리는 건 반대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개인 소득세는 확률상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무슨 뭐 예수님도 아니고 하여튼 겁나 무식한 인간들 많다 해서 다시 법인세, 소득세 같은 말이에요. 법인세, 소득세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소득이 있으면 어떻다? 소득세를 내야 되고 법인이 소득이 있으면 어떻다? 법인세를 내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작년 문제에서 이걸 뛰어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더 이상 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확률상 한 80에서 90%의 확률이거든요. 딱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금융 중에 하나 중요 이슈가 되는 거 조신티 100% 한 문제 구성되고 작년엔 두 문제 나왔었지. 위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서 위츠 가지고
작년에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거 지분금융이다. 요게 이제 한 문제짜리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체에서 명목회사 57에 35 이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이건 틀리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해. 중개사 증 따도 어디가 부끄러워서 고개 딱 쳐박고 이맛밖에 써야 돼. 리츠 틀린 사람, 이렇게 리츠 틀린 사람, 이건 틀리면 인간적으로 안 돼, 절대로. 자, 왜? 루틴이 정해져 있어, 루틴이. 자, 그래서 작년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실체회사, 명목회사에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실체회사란 말이 있고 명목회사란 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회사는 일반적인 회사에 직원도 있고 직원이 일해서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체회사. 근데 우리 가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명목회사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이건 실제 임직원 등이 존재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명목회사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요거 할 때 항상 기억하실 게 지문이 길거든요. 주어, 수로 끊어 읽는 훈련 필요합니다. 지문이 겁나 길기 때문에 또박또박 읽다 보면 놓쳐버려요. 주어, 수로 해서 아주 심플하게 가셔야 돼.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종류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까지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의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그들이 투자 운용을 해서 어떤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켜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회사는 다 뭐가 된다? 실체 회사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제 명목회사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네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투자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제한이 없는 것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자, 투자 대상 부동산의 어떤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일단 돈을 모아요.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라고 합니다. 이 실제 운용 업무를 위탁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그렇게 위탁을 하는데 자산관리 회사가 아무 부동산이나 살 수 있으면 그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 부르고, 기업에서 구조 조정용으로 내놓은 부동산에 한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본질적으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구성하다 보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뭐냐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제 뭐가 있지?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문 인력으로 우리 법에서는 예시를 합니다. 그렇다 치고 실체 회사냐 명목회사냐, 이건 뼈대 잡아야 돼. 직원 있으면 뭐가 된다? 실체회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 직원 없으면 어떻다? 명목회사. 작년 문제가 어려웠어. 다음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 중에 2번인가 3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직원들의 싸가지가 있도록 직원 윤리규범을 제정을 해서 그것을 직원들이 잘 준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가 없어? 임직원 자체가 없으니까 직원 윤리 규범이니 뭐니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 약간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 그냥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직원이 있다. 근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나 기업 고조정 부동산 투자는 직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그래서 이걸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공부 많이 한 게 57에 35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57에 35라고 해서,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자본금 5억 이상, 최저자본금 70억 이상. 최저자본금은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6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금액을 최저자본금이라 부르는데, 그런 거 밑줄도 긋지 말고 그냥 57에 35. 이 문제 이게 거의 반이야. 5억에 70억, 3억에 50억. 그럼 문제 너무 쉬운 게 아닌가요? 아니요. 이렇게 해도 다 틀려요. 왜? 쓸데없이 공부를 하거든.
시험에 나온 거 하나도 안 하고 막 터 읽어요. 자기가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무 개념도 없어.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대가리가 닭대가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 얘기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이 맥락 안에서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트릭 썼던 것이 답은 아니야. 현물 출자는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들 정리해놨죠? 해서 57에 35 얘기하면서 어떻다? 현물 출자연 설립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난 거야.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무조건 직원 있냐 없냐를 갖고 논하는 실체에서는 명목회산 이걸 갖고 구성을 하고 또 하나가 57에 35.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건 16년 동안 이것만 갖고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됐다. 그럼 딴 걸 보는 것 자체가 정신병자다. 이렇게 감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정확히 개념을 잡아내야 돼요. 직원이 있어야 다 윤리 규범이든 뭐든 간에 이런 문제가 논의하게 될 것이고 직원이 없으면 직원에 관한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은 논할 실익 자체가 없다. 어찌됐든 작년에 대단히 까다롭게 두 문제 나왔어요. 자, 리트는 지분 금융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이 됐었고 또 하나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직원들이 싸가지 있도록 어떻게 해라 직원의 관리 윤리 규범 등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해서 대단히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 그런데 결국은 문제 맥락을 보게 되면은 직원 있냐 없냐 실체에서는 명목회산 이 얘기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57에 35라고 하는 거 요걸로 다 끝나요. 절대 거의 다 최대한 제가 늘려놓은 게 현물 출자 설립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면 시험 지문 5개 중에 꼭 한 개쯤 막힐 수 있어. 그 아까 제가 들은 게 그 5년 이상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산관리회사나 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운용 인력이 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자 개인당 1인 지분 최대 한도 이런 게 있거든. 50%거든요. 그런 게 지문에 떠. 근데 그런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니까 답이 안 되니까 이것만 갖고 풀어가시는 거고 이걸 뛰어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치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요. 자 대출 한도 이자율 변동 저당의 상환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